예, 안녕하세요. 오늘 통일학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방송처럼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한데 꼭 패널 진행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통일학 포럼에는 핵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약 1시간 정도 강연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상시 때는 저희 통일학 포럼을 통일학 포럼 운영위원장이자 그 다음에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학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정철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수업으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조동준 교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피츠버그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공 분야는 국제기구와 핵무기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서울시립대 교수로 계시다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로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전 부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2번 정도 전에 이렇게 부원장을 맡으셨고요. 지금은 기초교육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핵보유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인데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제목 자체가 논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핵 보유하고 있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핵 보유 정상 국가,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컨셉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라서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동준 교수님께 오늘 특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동준 교수님 인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동준입니다. 아, 가을 날씨가 참 좋거든요. 근데 이 가을날에 정말 이 TV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있을 만큼의 그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제목이죠. 근데 이 핵무기의 국제정치, 그러니까 핵무기가 가져오는 국제정치적 영향을 오랫동안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고 아마 한 5년쯤 후가 된다면 아마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6개 꼭지를 가져왔는데요. 그중에 3개 꼭지는 핵무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그 저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핵무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3개, 그리고 나서 그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3꼭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엔 여러분과 그 핵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총 7가지 꼭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예. 지금 첫 번째 꼭지는 그 핵무기와 관련돼 가지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익숙하도록 됐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핵무기를 왜 개발했을까? 많은 분들이 핵무기를 절대무기 혹은 핵무기를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무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는요, 그냥 19세기 이후서부터 전쟁 방식의 어느 한 방식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의 출현 과정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핵무기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는요, 민주주의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핵무기가 민주주의의 끝자락에 있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지금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예, 잘 안 되네요. 잠깐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 이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건 우리가 지금 프랑스 대혁명서부터 시작됐죠. 물론 이제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의 원형은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서부터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전과 이후는 정치 질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이전에는 통치자와 그때는 신민이에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 대상이죠. 그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주로 용병, 왕에 대한 충성이었지 어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통치자와 피치자가 같아지는, 시민이 통치자인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아주 독특한 정치 제도가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하나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민족주의와 시민혁명이 같이 결합되는 이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민족주의와 시민혁명이 결합되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용병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서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군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민혁명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이 국가가 매우 독특하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전쟁은 벌판에서 두 부대가 대부분 용병입니다. 두 부대가 한번 붙어가지고요. 이긴 쪽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협상해야지. 그 시기, 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전 이전의 전쟁은요, 매우 짧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한번 붙어가지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면 바로 이 강화 협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돼요. 근데 시민혁명 이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지금 이 내가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의 부대가 저 전방에서 패전을 했다 하더라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패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후방에서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 민족주의와 시민혁명이 결합된 국가가 전쟁하는 방식이 19세기의 이 군사 전략가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전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전쟁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저렇게 후방으로부터 기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물자와 병력이 도착하는 저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결합된 국가와 어떻게 해서 승전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개념이 바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시민들이 후방에서 전쟁의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지속하려는 항전의식을 가진다. 자, 그렇다면 시민혁명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시민이, 후방에 있는 시민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할 때, 두 번째, 후방으로부터 더 이상 전방으로 이 군수물자가 더 이상 도착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드디어 전쟁을 멈춥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군사전략가들이 만든 개념이 바로 전략폭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략폭격 그러니까 되게 근사하게 느끼는데요, 참 내용이 황당합니다. 그냥 후방에 있는 민간인과 경제생산시설을 폭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9세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국가의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죽일 수 있을까,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열기구를 통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구현하였고, 이거는 결국 1차 대전 중에 독일의 제플린이라고 하는 그 열기구를 통해서, 비행선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20세기 초서부터는 장거리 포격을 통해 가지고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시설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이 생각은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가졌던 그 열차를 통해 이동시키는 그 거대한 포,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0세기 초에는 드디어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앞서 구현한 이 생각들이 열기구를 통한 전략폭격, 장거리 포격을 통한 전략폭격, 혹은 비행기를 통한 전략폭격, 모두 다 단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열기구는요, 이게 쉽게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밑에서 대공포, 심지어 소총으로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열기구를 통한 전략폭격이 시도됐다가 바로 폐기됩니다. 두 번째, 장거리 포격. 대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잘 작동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포격하기 위해 가지고서 열차에 대포를 싣고 가야 될 만큼 그 정도의 거추장스러운 무기 체계라면 이거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방어 능력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비행기를 통해서 전략 폭격. 이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인데요. 이것도 그다지 완벽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서 자유투하형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 위에 올라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폭탄이 바람에 움직여서 지금 목표로부터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가장 목표 지점 위까지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있는 대공포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략 폭격기를 몰던 조종사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습니다. 아니요, 수행 못했습니다. 멀리 위에서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지 근접 비행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드디어 독일 쪽으로부터 아주 신박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탄도미사일입니다. 바로 로켓 시작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바로 V1, V2 로켓을 개발해서 런던을 폭격하는, 그 런던의 폭격은 군사시설 폭격이 아닙니다. 바로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서히 구현됐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전략 폭격이 처음서부터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과 전투원이 구별돼야 된다. 우리가 오랫동안에 가졌던 전쟁법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전략 폭격을 수용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 때 드디어 프랑스가 제일 먼저 전략 폭격을 시작하고 독일이 전략 폭격을 따라오고 그러고 난 후에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마저 이 전략 폭격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공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은 기본적으로 출발 지점서부터 바로 민간인 폭격과 그리고 민간인 경제시설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군을 통한 전략 폭격도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맨 마지막 지점이 바로 V1, V2 같은 로켓이었고 이 로켓에다가 드디어 폭탄을 아주 대규모 폭탄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발전이 되다가 드디어 2차 대전 중에 이것이 구현된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2차 대전 중에 독일 드레스덴이 폭격받은 모습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폭격하면요.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 해격이다. 무차별 폭격이다. 이거 용납되지 않죠. 2차 대전 중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현상입니다. 이 전략 폭격의 맨 끝점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의 출현은 19세기 이후서부터 등장했던 그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난 이후서부터 전쟁 방식의 한 모습이지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오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운반 수단에 따라 가지고서 크게 보면 투하형, 그러니까 비행기로 싣고 가가지고서 떨어뜨리는 모습이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 중에 W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하형 이 전술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대포를 통해서 핵탄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가 큰 대포들도 있고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2차 대전 이후서부터 아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이 155mm 대포에 그거에 맞는 핵탄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W48이라고 하는 핵탄두는 미국이 그 155mm 야포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이 탄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로켓 혹은 미사일에 이 핵무기를 달아가지고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켓은 그냥 발사한 후에 각도에 따라서 이 추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하고 난 후서부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켓이고요. 그 다음서 뭐 유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발사하고 난서부터 여전히 타격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로켓 중에서 여태까지 가장 작은 초소형 핵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데이비 크로켓이라는 그 이 핵무기 투발체였는데 이거 작은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43kg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의 무기 체계였어요. 그래서 이 투발 수단 위에다가 로켓입니다. 로켓에다가
핵탄두를 앞에 장착을 시키고 나서 발사를 시키면 핵탄두가 이 가까운 거리로 가가지고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 무기 체계였죠. 이 데비 크로켓의 사정거리는 2km가 조금 넘었습니다. 2.1km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접 거리에 있는 상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핵무기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핵무기를 자폭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 배낭처럼요, 핵무기를 뒤에 들고 다니고 있다가 그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옆에 이제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 갖다가 이 핵무기를 갖다 놓고 폭발을 시키면 여기서 핵무기가 이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쪽으로 그 적군이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투하형, 대포형, 로켓 미사일형, 자폭형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이런 핵무기가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까 혹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될까, 이게 핵심이지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략 목적과 전술 목적이 뭘까?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군사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통신수단을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행군로를 지금 차단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술 핵무기는 핵무기의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전술 핵무기의 파괴력이 낮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파괴력은 꽤나 큰 셈이에요. 이 전술 핵무기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개발했던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개발했고요. 소련이 개발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그 파키스탄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발한 이제 아마 4개 나라라고 보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전술적 목적으로 잘 안 사용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할까,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야지 핵무기 자체가 전술 핵무기가 있고 전략 핵무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전략 핵무기는요, 민간인과 경제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략 폭격의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시민한테 충격과 공포를 줌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 경제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을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국가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는 기본적으로 후방에 있는 대도시를 공격 목표로 합니다. 그 대부분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요, 이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략용이라고 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용 핵무기는 그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봐보면 대부분 전술 핵무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미사일은 다 전술 핵무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근접 전술 핵무기 데이비 크로켓 같으면 2.1km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 중에서 이상한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무기는 전략용으로 만든 무기예요. 우리가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라 해가지고서 잠수함에서 발사시키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무려 12,000km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 2에는 원래 되게 파괴력이 큰 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전술 핵무기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 트라이던트 2의 파괴력을 매우 낮춰서 거의 전술 핵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는 단거리 핵미사일이다. 아닙니다. 전술 핵무기는 장거리일 수도 있고 단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무관합니다.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술 핵무기에 부착되는 전술용 핵무기에 부착될 수 있는 핵탄두의 파괴력은 최대 500킬로톤이라 그래요. 그러면 킬로톤은 무슨 뜻이냐면 500kg의 TNT를 한꺼번에 500kg의 TNT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술 핵무기인 W61이라는 탄두는요, 약 340킬로톤의 파괴력을 가져요. 이거는 미국이 전술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실제로 전략용으로 사용됐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떨어뜨렸던 미국이 사용했던 핵무기 리틀보이 있죠. 이거 파괴력이 15킬로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킬로톤의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략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핵무기는 대부분 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거리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거리, 장거리, 사정거리를 가지고 로켓 미사일에 장착을 시키거나 아니면 장거리 폭격기에 실어가지고서 이 파괴력을 가지죠. 투하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괴력은 이거는 저출력일 수도 있고요. 고출력일 수도 있어요. 가장 여태까지 실제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 핵무기 중에서 전략용으로 사용된 핵무기 중에서 가장 작은 파괴력이 리틀보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15킬로톤이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짜르밤 같은 경우는 어쩌면 20메가톤까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땐 전략 핵무기는 파괴력이 크지만 핵심은 무엇에 사용되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구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가? 이유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상대방과 멀리 떨어지는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의 구분이 쉬워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이 북한과 인접한 거리에 있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핵심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는 구분됩니다. 자, 이거는 좀 슬픈 일인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 어떤 사람은 150킬로톤, 어떤 사람은 한 140킬로톤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자기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던 그 핵폭탄이 파괴력을 그냥 평균해서 제가 200킬로톤이라고 추정을 할게요. 200킬로톤이면 사실상 지금 강대국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전술 핵무기의 전술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무기지 전략용으로 적합한 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전술용으로 적합한 무기를 북한이 만약, 이거는 가정적 상황이에요, 만약 광화문 위에 떨어뜨린다. 조건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광화문은 바로 지표에서 떨어진다. 물론 광화문 한국에서 떨어지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떨어지고 난 그 지표에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는 편서풍이 분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즉시 사망이 한 26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상이 한 71만 명 정도 부상을 입고요. 그 이후에 파괴력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술 핵무기로 쓰기에 적합한 무기를 전략 핵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세 번째는 핵무기가 절대 무기다라고 하는 신화가 한국 사회에서 꽤 많아요. 근데 핵무기는 절대로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절대 무기라고 하는 핵신화는 2차 대전 중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 왕이 8월 15일 날 자기가 교서를 내릴 때 그 교서의 내용은 이제 연합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국이 그 당시에 뭘 요구했는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어요. 근데 무조건 항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연합국이 요구하는 말을 내가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걸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때 일왕이 뭘 얘기하냐면 해롭고 잔혹한 무기를 언급합니다. 바로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전쟁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합국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인다. 이 일왕의 교서가 바로 핵신화의 시작입니다. 일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돼요. 지금 그 일본 안에서는 최후 항전파와 그다음에 그 이 강화파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최후 항전파와 강화파 모두 전쟁이 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의 조건, 휴전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조건은 뭐냐면 일왕제의 유지예요. 이게 전쟁의 참 비극적인 모습인데 병사들은 전선에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1945년 사실 4월서부터 전쟁은 딱 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다. 바로 일왕제를 유지해야 된다. 반면에 연합국이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이 두 조건을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일본의 전쟁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 결국 가서는 실제로 따져본다면 소련군이 참전이 결정되고 나니까 일본이 드디어 강화로 완전히 입장을 바꿉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9일서부터 10일 사이에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그만둘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왕이 소련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 우리가 전쟁이 졌어.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그만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왕한테 전쟁을 그만두는 바로 명분이 뭐였는가? 핵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무기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가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옥세를 하던 일본이 항복하는구나. 핵공격을 맞고 나니까. 그러니까 핵공격이 바로 이 핵무기가 이 절대 무기다. 이러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2차 대전 실제 일본의 패전 과정을 보면요. 핵무기가 일본의 패전에, 일본의 항복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는가? 아닙니다. 실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따져보면 소련군 참전이 결정적인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알려졌는가? 알려진 건 아니죠. 우리가 대중한테 알려진 것은 일왕의 항복 교서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핵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제 핵무기가 가지고 난 이후에 국가들이 보였던 행태를 바라보면 우리가 한 4가지의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본토가 테러 공격을 받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핵보유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일종의 방패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위기를 자주 조성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강도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누가 결정하는가? 핵무기 보유국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번째,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해요. 핵무기 보유국이 전쟁에서 이기는 퍼센티지는 오히려 50%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핵무기가 절대무기라고 생각하면 핵무기 보유국이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가 붙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결정되는가? 그 전구 안에서 누가 통상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 통상 전력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전쟁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미국 핵무기 가졌죠. 베트남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할까? 검토해 봤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 베트남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결국 가서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통상 전력에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무기체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이 보였던 이 국제 관계 상황,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 보면 2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정 불안정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안정, 대규모 전쟁이 없다. 핵 보유국 사이에는 대규모 전쟁 없습니다. 핵 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쟁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해요. 뭐가 불안정하는가? 고강도 분쟁이 아닌 저강도 갈등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안정 불안정의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이 행지와 사자가 붙을 때 행지가 이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자가 오히려 승리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2가지 역설을 보면서 지금 국제정치학자들이 무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근데 이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무기는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니까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겠지, 두려움을 주겠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의 논리에 따르면 큰 파괴력은 오히려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목적에 맞는 파괴력, 수단과 목적이 비례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발전시킨 오랫동안의 전쟁법의 원칙이에요. 핵무기의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의 원칙의 핵무기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핵무기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이후서부터 나오게 되는 핵무기와 관련된 크게 보면 담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처음에 가지고 난 후에 일본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핵무기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려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핵무기는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핵무기는 위협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외교용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혁명학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핵혁명학파를 바라보면서 바로 국제법 학자, 국제정치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핵무기 파괴력이 너무 크다. 쓸 수가 없다. 목적에 비해 수탄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게 미국에 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발전시킨 개념이 바로 억제 이론입니다. 핵무기는 공격용으로 쓸 수 없다. 상대방이 도발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복용으로 남겨둠을 통해서, 보복 가능성을 통해서 상대방이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기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개념이 결국 가서는 1954년서부터 미국의 핵 담론, 핵 정책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량 보복 작전, 유연 반응 전략, 그리고 꽤 오랫동안 걸쳐서 미국의 핵 전략은 바로 이 생각, 핵무기를 보복 공격용으로 남겨둠을 통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이 둘 다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니다.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복 공격을 남겨둠을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어용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1960년대 후반쯤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미국도 소련도 모두 다 핵무기를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서로 가지고 있다고 서로 알고,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핵무기 보유국 사이에 위기는 자주 발생할까? 자세히 보니까 이 논리였습니다. 과거에는 핵무기 보유국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통상무기에서 강국과 약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국이 강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강국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약국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약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 약국이 가진 핵무기가 정말 어떤 임계점을 넘어 사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 때문에 강대국조차도 약소국한테, 핵무기를 가진 약소국한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약소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핵무기 쓸 수도 있어. 바로 위기의 강도를 약소국이 인위적으로 높임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바로 위기의 강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위기의 강도를 서로 조정하니까 핵무기 보유국이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 확전의 모습.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갈등에서 높은 수준의 갈등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되게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분쟁에서 누가 더 많이 얻는가, 더 잃어버리는가는 두 국가가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는가, 내가 결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비유를 들면 스타워즈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스타워즈 초반에 보면 근사하잖아요. 우주에서 이 우주선들끼리 막 전쟁을 벌이죠. 근데 맨 끝판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뭘로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검술로 이루어지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검술. 그것과 똑같은 일이 핵무기 보유국이 가진 국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줌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복시키는 이 허장성세가 핵무기 보유국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핵무기가 그다지 소용이 없다라는 이 담론 체계가 나와요. 이거의 핵심적인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월남전이에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1964년에 핵무기를 쓰려고 가가지고서 검토해봤습니다. 결론 쓸 수 없다. 왜 쓸 수 없는가? 아니 지금 북베트남의 공격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봤자 인적 자원이 모여있지도 않고요. 공업 생산 능력이 모여있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핵무기를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핵무기 쓸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전쯤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단체와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테러 단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서 바로 돌산 위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없어요. 핵무기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경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이 모여 있는 그런 독특한 조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무기지,
핵무기가 아무 데나 사용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핵무기를 전술적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시키는 방식이 지금 뭐 공대공 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다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어뢰에다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핵질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 핵 전술,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 파키스탄,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요. 5대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탄두가 일정 고도에 이른 지점서부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핵탄두의 숫자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안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핵탄두의 숫자를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자기한테 안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지금 핵탄두의 숫자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 무기가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는 끝냈고요. 네 번째 꼭지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담론. 북한이요, 핵담론을, 핵무기에 관련된 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 페이지가 북한의 핵담론에 관련된 가장 요약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제가 조금씩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까지는, 특히 1954년까지는요, 소련 핵 언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이제 그 노동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핵무기는 제국주의의 파괴적 무기다, 나쁜 무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소련 핵무기를 딱 가지니까 소련이 뭐라 그러냐면, 소련 핵무기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한 좋은 핵무기다. 북한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좋은 핵무기와 나쁜 핵무기가 그때 북한의 언론 체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북한이 자체적인 핵무기에 관련된 이 담론을 발전시킨 게 지금가 나오는데, 그게 1957년서부터입니다. 1957년서부터 시작은 뭐냐면 한반도 이남에 배치되었던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이게 전술 핵무기와 관련된 그래프거든요. 가장 많았을 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그때 900기가 넘었습니다. 그 전술 핵무기는 뭐 야포, 그다음에 로켓,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었죠. 이게 전술 핵무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북한도 알아요. 아니까 이때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이 핵무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관련돼 가지고서 생각을 발전을 시켜요. 정책으로는 두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고슴도치, 두 번째가 전진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핵무기의 핵 공격에 이기는 방법은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 1962년에 4대 군사 노선 중에 전국토의 요새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국토의 요새화가 사실은 미국 전술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방식이에요. 이게 김일성이 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 와가지고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풀어놓은 개념이에요. 전국을 요새해야 됩니다. 왜 요새해야 돼요? 우리에게 원자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공격에 대한 그 두려움이 북한으로 하여금 바로 4대 군사 노선 중에 하나인 전국 요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응 방식은 바로 뭐냐면 북한군의 전진 배치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이 휴전 근처로 전진 배치시키면 북한군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가 사용된다? 문제가 뭐냐면 전술 핵무기의 이 파괴력이 후폭풍이 우리한테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근접 거리에 있는 이 군대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전진 배치는 지금 전술 핵무기에 대한 북한군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이에요. 이게 실제로 북한이 취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인정하면 안 돼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중요한 무기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무기인가? 그거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선군 정치가 있을 때는 선군 정치, 당에 대한 충성, 혁명에 대한 열정.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만능의 복음은
핵무기가 아니다라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북한이 실제로는 핵 공격에 두려워해서 땅으로 들어가고 전진 배치시키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만 절대로 입으로, 자기의 입으로는 핵무기가 중요하지 않은 무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2005년 핵보유 선언서부터 2011년까지는 북한은 뭐라 했냐면 핵무기를 자위적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에 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남겨둠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의 도발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 시기 북한은 어쩌면 아주 조악한 형태의 핵활 기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완벽한 형태의 무기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 불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핵무기는 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쓸 수 있어. 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의 도발을 막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북한이 이와 같이 핵무기가 자위적 억제력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시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2012년입니다. 2012년 어디서 등장하냐면 노동신문에 조선중앙통신의 3월 2일자 기사에 저의 눈을 뜨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전략 로켓 사령부. 지금 북한이 육군, 해군, 공군 이와 같이 독자적 군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략 로켓 사령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 로켓 사령부는 지금 이제 북한군은 전략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2013년 한 번 더 위기를 경고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략 로켓 사령부, 이게 바로 1950년대 소련이 핵무기 부대를 만들면서 사용됐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 당시에 따라가고 있었던 핵무기를 어떻게 쓸까와 관련된 그들의 생각은 소련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950년대 소련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던가를 추정하면 북한이 앞으로 보일 수 있는 핵무기가 보여요. 핵무기를 심지어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히 자위적 방어력이 아니라 핵 에스컬레이션, 지금 상대방이 그냥 일반적인 통상 무기를 통해 전쟁을 했을 때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다. 혹은 핵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곧 채택할 거라고 하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우리가 겪었던 한반도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외무성조차도요, 저는 끔찍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었고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뭐 그냥 아주 냉혹한 말들을 내뱉었었죠. 혹시 여러분 2013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 당시 되게 친절하게 남한 쪽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다 빠져나가십시오라고 다 권고하고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 다 철수시키고 이랬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이 공세성,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2017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담론체계에서 핵무기의 공세성이 강화되던 시기예요. 근데 2017년에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특히 2017년 하반기가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은, 기술적 능력은 엄청나게 증가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2호, 화성 14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15호를 통해서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시기에 2017년에 우리가 지금 꽤나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북한의 핵무기에 관련된 담론체계는 오히려 방어 형태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공세성이 엄청나게 큰 담론체계를 사용하는데 핵무기를 부르는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평화의 보검. 요 앞서 2013년서부터 17년 상반기까지는 핵무기가 만능의 보검이었어요. 근데 2017년 하반기서부터 핵무기가 평화의 보검, 핵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17년 그 하반기에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어느 원로
학자를 만났어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내년에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조 교수 생각은 어때? 그래서 저는 전쟁 아니랍니다. 내년에 북한은 평화공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지금 밖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전쟁할 것 같은데 북한의 담론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곧 북한은 평화공사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서부터 북한의 공세성이 지금 떨어지는 시기예요. 물론 그 떨어지는 정도가 약간의 이게 지금 등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를 바라보면 김정은 신년사는 분명하게 핵무기를 공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디어 이 평화공세, 그 평창 올림픽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남북 사이에 그 대화가 오가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정상국가로 살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 독해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가진 국가도요, 나 핵무기 진짜 원해라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 말해요, 겉으로는. 핵무기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가지는 국가지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북한도 똑같이 기존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했던 담론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북한이 비핵화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북한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북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핵을 가진 국가는 공격당한 적이 없다. 이건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 말입니다. 이거 맞아요. 북한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주관적 위협인식은 무척 큽니다. 이 주관적 위협인식 상황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핵무기는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보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경제 개발로 나서는 북한의 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소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까와 관련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약소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다. 강한 동맹국이 있으면요. 핵카드를 간혹 가다가 흔듭니다. 왜 흔드는가? 강한 동맹이 와서 개입해서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거 사용하는 국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파키스탄도 그랬어요. 북한한테 강한 동맹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고려 대상이 내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이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통상전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통상전력을 사용한 전쟁에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둡니다. 바로 뉴클리어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핵무기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민이 통제하고 있는가? 군이 통제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이 통제한다면 핵무기의 사용처를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해요. 만약 군이 사용한다면 이 핵무기의 사용처를 조금 더 넓은 방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핵무기를 지금 핵 확전의 가능성. 내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상대방이 통상무기를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둠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이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착한 정상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가지겠다. 그래서 비핵화 원칙에도 합의하고 핵실험 중지하고 그다음에 뭐 확산 금지하고 핵무기는 억제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게 이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국가인데 국제사회에는 정상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상국가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금 두 나라, 이 국제사회와 북한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지 북한의 행보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북한의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수 있어요. 북한의 군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북한의 군수산업들이 민수산업용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가? 1950년대 후반 소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짐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핵 안보 위기감이 들어들고 나니까 경제 개발로 나서고 군병력 축소시키고 국방비 줄이고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시기에 요 2018년서부터 보였던 모습은 사실상 1950년대 초기의 후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50년대 후반 전략 로켓 군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공세성,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소련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비슷한 모습이 북한 내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안보 경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북한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었어요. 자의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때에 대한 법령. 그러니까 이런 자의적 핵보유국 법령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이것과 2022년 핵무력 정책에 관련된 북한의 공식 문건, 두 가지 문건을 비교해 보시면 북한이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표현 방식을 보면요, 엄청나게 격정적이에요. 2013년 표현 방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순환의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이런 형태의 아주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나온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관련된 보면 완전히 중립화된 표현이에요. 완전히 중립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른 핵 보유국이 보이고 있는 언술 체계와 거의 비슷한 형태까지 와 있어요. 가고 있는 모습이죠. 2013년 북한은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돼 가지고서 되게 뭐라고 하냐면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2014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선멸적 보복 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이게 이제 2013년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인데, 2022년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이와 같이 5개로 구체적으로 표현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18년 이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본다면 한 3가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군 본토에 지금 군대가 진주하는 경우.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핵공격 혹은 기타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 세 번째, 참수작전이 시작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일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3가지 경우가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표현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핵무기의 사용처를 조금 더 넓게 잡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가지고서 국가의 중요한 전략 자산에 대해서 공격이 있을 때도 핵무기를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4번째는 전술 핵무기의 부분입니다.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작전상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전술 핵무기 쓰겠다는 얘기죠. 5번째는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전히 핵무기 사용 이 용처를 좀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보이는, 최근 들어 보이는 이 행보는요, 북한의 허세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1차 공격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공격력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선제 공격으로 내가 가진 핵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핵 보복 타격 능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적 대책을 세운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2022년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핵심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얼마만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1차 공격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부족한 1차 공격력을 어떻게 보존할까의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아무리 이 핵 무력을 지금 이 철도를 통해서 은닉을 기동을 시키고 터널에 숨기고 심지어 저수지에 숨겨도요, 여전히 추적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핵 무력이 상대방의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고민스러운 상황에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북한이 곧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북한판 페일세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판 페일세이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페일세이프는 1960년대 미국이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 소련의 무기에 의해서 다 파괴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 소련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 보복을 입힐 수 있을까? 그 피해 보복을 입을 수 있는 2차 공격력을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군이 사용했던 개념은 세이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항상 전략폭격기를 공중에 띄웁니다. 거기다가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폭격기가 교대로 지금 상공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폭격기에 지금 핵공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가서 소련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비행기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작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냥 가서 이 미국의 전략공군은 소련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인위적 체계를 만든 거예요. 왜 이런 기괴한 체제를 만들었는가? 소련한테 공격당할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1차 핵공격은 충분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이게 지금 공격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독특하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부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이하 부대한테 특정한 조건이면 바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지금 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1960년대 미국 전략공군이 가졌던 그 방어 체계와 비슷한 체계를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2020년 북한의 큰 고민은 바로 1차 전략 폭격력은 확보했습니다. 1차 전략 폭격은 확보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 능력, 미국이 가지는 첩보 능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체인, 이거에 참수작전, 이거에 지금 위험하거든요. 이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아주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하 부대가 특정한 조건 시에,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참수작전이에요. 참수작전이 시작되면 반드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임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웃긴 모습이죠. 이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게 보면 북한이 얘기했거든요. 전술 핵미사일을 저수지에 있는 수중 발사하는 거를 실험해 봤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북한의 취약성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수중에다가 사일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고 골치 아파요. 근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모습이죠. 북한이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전술 핵무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의 군사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여전히 북한의 전술급 핵무기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전략욕이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 모습을 곧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전술 핵무기를 저수지에 발사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저수지에 발사한다. 그거는 아마 2차 공격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2차 공격력을 전술적 용도로 사용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술급 핵무기에 맞는 무기 체계를 여전히 대도시 공격하는 용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시에 이제 핵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통상 무기를 통한 공격을 방어해내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실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핵실험을 한 국가가 누구인가?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1998년에 하고 안 했어요. 다른 나라는 핵실험 안 합니다. 미임계 핵실험이라 그래가지고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그 전 상황까지 핵 관련 활동을 벌이고요. 그 이후의 활동을 우리가 조금의 상황을 바꾸면 일단은 얼마만큼 폭발력을 가지는가 이거 컴퓨터로 다 계산합니다. 북한이요. 미임계 핵실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눈에 보이는 핵실험을 계속 하거든요. 이거 굳이 많은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 내에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면 또 완전히 뭐 게임 체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면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7곡지를 준비했고요.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그 듣기에 따라서는 논쟁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비정상 국가, 그리고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정상 국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인식들이 있는데 오늘 조동준 교수님 발표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의 여부와 정상 국가의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뭐 특이한 절대 무기, 뭐 이러한 이 신화가 있지만 사실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무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하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저도 그냥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아까 이제 뭐 초소형 핵무기, 뭐 핵무기 구분 운반 수단 이런 거 하면서 데이비 크로켓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북한도 이러한 이 초소형 핵무기 같은 것들은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또는 아까 이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구분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로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사실은 이 북한에서 초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는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사실은 우리 이 군사 분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사실 해봐야 40-50km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초소형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초소형 전술 핵무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언제든지 전략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구분이 의미가 없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 개발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이 가진 전술 핵무기는
탄도미사일과 결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야포라든가 핵지뢰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조악한 형태의 그 베이비 크로켓 같은 그런 로켓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장착돼 있다는 걸로 봐서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이 전술핵무기. 사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중에서 그 독사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미사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전술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정거리가 짧은 무기에다가 지금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걸 자기는 전술핵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의 지금 우리가 야포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그 아주 조악한 형태의 로켓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가지게 되는 게 그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핵무기의 모든 통제권을 지금 이 국무위원장이 가지는 그 상황에서 만약 지금 데이비 크로켓처럼 한 소대 단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측면에서도 이 초소형 핵무기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부분은 그건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소형 경량화는 되어 이미 있다. 다 돼 있다고 저는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질문하신 것들 한 두세 가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술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를 더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방어용이 되었던 뭐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수준에서 만족할지 아니면 더 계속 개발할지 요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어디? 그러니까 입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비핵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었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핵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입구, 시작점은 어떤 것이 될지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와 그다음에 핵 보유를 인정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 예. 북한은 핵 무력을 지금 질량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지금 발전시켜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핵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1차 공격력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이 선제 타격에 의해서.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의 핵 억제력의 생존을 그러니까 핵무기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핵탄두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좀 복잡한 방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핵무기가 날아온다라고 내가 탐지하면 그 탐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는 거예요. 방어 체계를. 근데 이거는 북한은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몇 개나 띄워야 되고요. 아주 복잡한 이 레이더 기지 이런 그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능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 유생 2차 핵공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핵 능력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만약 7차 핵 실험이 있다면 이게 핵 실험의 파괴력이 출력이 올라갈까 낮아질까요 관련돼서 지금 다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다고 하는 예측은 지난 6차 핵 실험이 가지는 파괴력이 사실은 전술 무기에 장착하는 파괴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0킬로톤에서 한 340킬로톤이라 그러면 요거는 전술 무기 수준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의 파괴력이 좀 더 높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출력 실험을 할지 아니면 아예 초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상태의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쪽 다 지금 북한은 가야 되는, 이게 이제 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쪽으로 북한은 핵 전력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제가 그냥 추정해 본다면 한 100기 정도 가지게 되면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거는 100기라고 했던 거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쯤 되면 북한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핵 무기의 숫자를 특히 줄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늘리는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를 갖추는가 못 갖추는 거예요. 그거를 갖추게 되면 요 정도에 가지는 핵무기를 가지고도 지금 상대방의 육상에 있는 핵무기가 모두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해저에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우가 되면 핵무기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가. 이거는 참 말하기 힘듭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남북 간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아마 시작 가능성 지점은 이거겠죠. 우리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다고 하는 북한의 명시적 핵 정책이 조금 더 공세적인 형태에서 방어적 형태로 바뀌고, 두 번째,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 지점에 오게 된다면 아마 그 상태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상 그 상태가 도달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임계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핵 동결만 언급해도 아마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핵을 웬만해서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숙제를 한번 이 해안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 어쨌든 북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비핵화를 해야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핵 동결만 하더라도 일정 정도 뭐 북한과의 이 대화라든가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 그 다음 그 질문하고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뭐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대북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앞으로 계속 진전시키더라도 뭐 반복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현 비핵화 요구를 반복하는 것 외에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요거는 좀 약간인데, 예,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첫 번째, 북한의 핵 보유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몇 년 안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겉으로는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첫 번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핵무기가 어떤 무기인가에 대한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아,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국내 정치상에서 담론 싸움이지, 언술 싸움이지, 실제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논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할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웬만해서 포기 안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을 30년에서 50년까지로 두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대응하면 살아갈까를 지금 염두에 두자. 그 전제 조건 아래서라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법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모습은 보복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도 북한한테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보복력을 갖춤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그 임계점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주창하는 바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 대응 체계 3축 체계 중에서 킬체인과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로우키 형태로 가야 되는지, 현재처럼 그냥 그 현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킬체인 언급하고 그다음에 참수작전 언급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국내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참수작전 한다, 북한의 핵무력 전체적으로 다 없앨 수 있다, 아주 근사한 말처럼 들리고 지지를 많이 받는 말이지만, 이게 실현되지 않는 말이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처럼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거리면 북한이 이거 즐깁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엄청나게 즐겁거든요. 자기는 핵실험? 이거 핵실험에 북한의 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자꾸 지금 우리가 7차 핵실험 하니 안 하니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은 카드를, 핵실험에 약간의 징후 같은 걸 보임을 통해서 뭔가 지금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의 그 제안은 30년, 50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서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게 북핵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논쟁적인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년, 40년 또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대응 수단으로서 억제라든가 핵 공유라든가 또는 뭐 자체 핵무장,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확장 억제 또는 뭐 미국과의 핵 공유, 나토 핵 공유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핵 공유, 핵 억제, 그다음에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 또는 뭐 최선의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예, 저의 의견은 되게 단순합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통상 무기를 통한 보복 능력은 충분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축 체계 중에서 한 축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축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거의 10,000기씩 가지고 있었던 그 냉전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그
초기에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핵무기를 공격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2차 공격력 때문에 나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전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공포의 테러가 작동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작동이 돼요. 그래서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분쟁은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로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 경쟁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보복 공격 능력만으로 충분히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게요. 여러분, 집 내진 설계하시죠? 고층 빌딩 내진 설계해요? 근데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 우리가 그 10강도의 엄청난 정도의 내진 설계를 모든 건물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에 예측 가능한 내진, 홍수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요, 얼마 동안에 예측 가능한 홍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제방을 만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보를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한치의 물새 틈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보를 접근하면 사실 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나토식 핵공유, 이거요 미국이 해줄 의사도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토식 핵공유가 어떤 형태냐면요 이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W-62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 일부를 한 20개 정도를 몇 개 나라에 지금 이 요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유사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허락하면 이 핵무기를 이제 그 나라의 전폭기에다 옮겨 신어요. 그래서 그 전폭기가 날아가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나토식 핵공유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 앞에 있는 게 있어요. 핵무기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리고 전시에 핵무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관련돼서 공동으로 연습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조건 아래서 실제로 핵무기에 대한 통제는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 통제권을 미국이 양도를 해주면 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나토식 핵공유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는 W-61이 한국 내에 유세에 있던, 괌에 있던 핵심 부분은 미국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가 용인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가진 의견은요, 이거는 제발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과거에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 핵무기는요, 전술 핵무기와 현재 미국이 가지는 전술 핵무기는 다릅니다. 과거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요, 야포형, 로켓형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전 부대, 바로 예하 부대에서 사전에 사용될 수 있는 허가된 무기예요. 왜 예하 부대한테 핵무기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는가? 이거는 다시 돌아가자면 이 제한된 핵 무력을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핵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진짜 핵 보복을 할까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똑같게 핵 공격을 받았지?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너 반드시 보복을 해. 보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권한을 지휘관들의 줌을 통해 가지고서 핵 억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는 W-61이라고 하는 공중투발형 미사일, 핵폭탄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야포형, 그 다음에 예하부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핵무기의 억제 효과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반도 남부에 미국이 900기가 넘는 전술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때 북한의 도발이 억제됐었습니까? 그때도 북한은 도발했어요. 한반도가 지금까지
전쟁의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전쟁의 위기 상태에 올랐던 적이 두 번으로 꼽는다면 첫 번째가 저는 1976년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 이후에 발생했던 고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가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입니다. 이 땅에 전술핵무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자체를 막기 위해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 믿음 체계는 저는 동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국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남북한 관계를 따져봐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한번 더 가보자면 이게 지금 전술핵무기가 이 땅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드 배치,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된 걸 가지고 지금 그 엄청난 사회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한국 내에 있는 사회 갈등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W61이라고 하는 저술핵무기가 미국이요 230개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230개 가진 전술핵무기를 한 번 더 20개를 따로 떼어낼 수 있다?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자체 내에 자기가 몇 개의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맹국한테 지금 나토식으로 이렇게 빌려준 것도 있고 나토 국가에 갖다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현재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재임기에서 웬만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핵을 우리한테 일부에 넘겨준다 이런 방식이 된다 되게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요즘 한국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도발에 있을지 그거에 보복할 수 있는 잠수함들을 일종의 한반도 수역에 상시 배치하는 그런 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아마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미국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들래? 라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의 잠수함을 또 가져야 되는 거 똑같은 효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상당히 사실은 발언하신 것들 내용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논쟁적인 이슈들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잘 현실을 모르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정치적인 수사를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핵무기의 본질이라고 할까 이런 성격을 좀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상당히 좀 최근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이 정치권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쟁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주신 것들도 있고 코멘트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김정은 체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진 비대칭 방안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뭐 시간이 너무
너무 뭐 이렇게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가 북한의 핵 정책, 군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정책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남북에서 벌써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지도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도 이 북한 핵은 20-30년 안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런 상황에서 아마 요 부분은 조금 아까도 질문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권에 상관없이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이 대북 정책의 기본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은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에서 요 부분만큼은 조금 그래도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오늘 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독립하기 전에 소련군이 통제하던 핵무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통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내에 있었던 핵무기는 다 우크라이나 독립 이전에 지금 러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핵을 가진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럼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포기했던 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곳에 핵무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미사일을 만든다든가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시설과 거기에 종사했던 인적 자원들은 다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줬던 거였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공장들, 이런 시설들은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정확하게 이 사실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많은 얘기들이 오간다고 하는 게 좀 불편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쟁이 오래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저도 틀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 안 일어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 처한테 이 전쟁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전쟁 오래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가전을 치를 수 있는 바로 지금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그 양상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형태의 그런 형태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나라, 시민혁명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전하기 때문에 시가전을 벌이면서 여러분 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렇게 강하지가 러시아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기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핵무기가 아니라 결국 가서는 시민들이 자기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게 가장 전쟁의 억제력에서 큰 게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쉬워요. 조금 더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스위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독일, 이태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있는데 그 가운데 스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정도의 중립국한테는 길을 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침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독일이 비공식적으로 스위스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스위스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너희들이 대도시는 차지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프스로 올라가. 그게 독일로 하여금 스위스를 공격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이 뭐 저는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말 더 이상 이제 이 핵무기 북핵 문제조차도 국내 정파적 해석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만하지 않고 계속 더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가서는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 과정이 좀 그리고 시민들이 결국 견제함을 통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정파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파적 해석과 무관한 그 적파적 해석을 정말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또 지나서요. 이제 저희 포럼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 여기 또 들어오신 분들께서 또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같은 것들을 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윌리엄 파브르 선생님, 당신은 유럽의 말이 북한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아마 번역기를 누린 것 같습니다.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응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우리 조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자성하는 시민이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부족합니다만 저희 이런 통일학 포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조동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포럼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